주인공 한진우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남긴 핏더미 속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신문 배달을 하는 고등학생 진우는 돈이 없어 구멍난 운동화에 신문지를 깔고 달립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작은 빵집 주인이 건넨 따뜻한 단팥빵 한 개에 눈물을 흘리며 결심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나처럼 배고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한 진우. 낮에는 기계 부품을 깎고 밤에는 독학으로 IT 기술을 공부합니다. 낡은 옥탑방에서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며 혁신적인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주변에서는 고졸 출신이 무슨 이라며 비웃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진우의 작은 사무실 새벽 로지스틱스에는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대기업 태성 유통이 진우의 핵심 알고리즘을 교묘하게 베껴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자 공들여 협의 중이던 투자자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하자. 전셋집까지 빼서 직원들 월급 줬으면 할 만큼 했어. 동료의 만류에도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500만 원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위해 따로 떼어둔 돈이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사람의 신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 지키는 거다. 내 기술이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끝까지 가보렴. 진우는 그 길로 국내 최대 물류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된 부스 하나 빌릴 돈이 없어 그는 전시장 복도 한복판에서 노트북 하나를 펼치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면서도 그는 지나가는 바이어들에게 외쳤습니다. 기존 물류보다 30% 더 빠르고 배송 기사들의 피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입니다. 딱 5분만 봐주십시오. 모두가 미친 사람 취급하며 지나칠 때 백발의 노신사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거산금융의 최 회장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배송 기사들이 최단 거리로 퇴근해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설계된 인간적인 코드를 본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네, 이 기술의 도끼가 아니라 온기가 담겼군. 내가 승부수를 던져보지. 그날 저녁, 진우의 통장에는 50억의 투자금과 함께 대한민국 물류혁명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0년 후 진우는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는 냉철한 경영자 한진우 뒤에는 그를 지탱하는 든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아내 지혜는 그가 가장 힘들던 옥탑방 시절 동네 작은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모두가 진우의 초라한 행색을 무시할 때 지혜만은 그가 빌려가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과 그 안에 적힌 치열한 메모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 책들이 당신의 지도가 되어줄 테니까요. 이제는 회장 부인이 되었지만 지혜는 화려한 사교계 모임 대신 여전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꿈꾸는 공부방을 직접 운영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돌아온 진우에게 지혜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공부방 민수네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배송 중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당신이 만든 안전 시스템 덕분에 무사하셨대요. 당신이 번 돈보다 그 아버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신 게 저한테는 더 큰 선물이에요. 지혜는 진우가 권력에 취하려 할 때마다 낮은 곳을 보게 하는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 민호 역시 엄마의 심성을 닮아 속이 깊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주말마다 아버지를 따라 달동네 연탄 배달을 나갑니다. 아빠, 오늘 연탄 배달하면서 만난 할머니가 아빠 보고 꼭 젊은 시절 배달 오던 그 착한 총각 닮았대요. 아빠 맞죠? 아들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진우는 허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조명보다 거실에 둘러앉아 지혜가 끓여낸 소박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 진우에게 가정은 전쟁 같은 경영 현장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초심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성소였습니다. 새벽 로지스틱스가 세계시장 진출을 앞둔 어느 날 평화롭던 진우의 성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외부가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창업 초창기부터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최상무가 경쟁사 태성유통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최상무는 진우가 오랫동안 남몰래 운영해온 새벽 장학재단의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서민들을 돕기 위해 사비로 출연한 기부금들을 교묘하게 세탁하여 마치 진우가 정치권에 뇌물을 상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남 좋은 일만 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도 실리를 챙겨야죠. 최상무의 차가운 일침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두 얼굴의 회장, 기부 천사의 가면을 쓴 비리 몸통이라며 진우를 난도질했습니다. 한때 그를 우러러 보던 대중들은 배신감에 휩싸여 사옥 앞에서 달걀을 던졌고 평생 쌓아온 성공 신화는 하룻밤 사이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음모의 화살은 진우의 가장 소중한 보루인 가정으로도 향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진우의 아내 지혜가 운영하는 공부방까지 찾아가 아이들을 방패 삼아 세탁한 돈이 얼마냐며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이 겁에 질리지 않도록 앞치마로 아이들의 눈을 가린 채 묵묵히 비난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가 학교에서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돌아온 날 지혜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여보,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대가로 돌아오는 건가요?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부와 명예가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된 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밤, 진우는 낡은 서재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억울할 게 없어요. 당신이 도운 건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그 삶들이 당신을 증명해 줄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요. 지혜의 단단한 눈빛에서 진우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홀로 법정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화려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진실 그 자체로 승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청 앞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진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멈춰 섰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시위대 대신 수천 명의 시민이 침묵 속에 길을 터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켓 대신 낡은 편지 봉투와 통장, 사본, 그리고 작고 소박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님 수술비 대주셨던 익명의 천사가 회장님인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의 대학 등록금 회장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진우가 신분을 숨기고 도왔던 수많은 서민이 스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우가 초창기에 구제해 주었던 영세 상인들, 그가 세운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재기에 성공한 청년들, 그리고 지혜의 공부방을 거쳐 번듯한 사회인이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법정 안 진우의 변호를 자처하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과거 새벽 장학재단 일기 장학생 출신의 최연소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최상무가 조작한 장부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며 진우가 개인 자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해온 증거 자료들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비자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거대한 희망의 펀드를 운영해온 것입니다. 법정 밖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외침과 증거 앞에 음모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진우를 기다린 것은 다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결국 굶주린 이웃의 분노 앞에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새벽 로지스틱스는 이익을 나누는 기업이 아니라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상생공유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배송 기사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노동자가 아닌 주인으로 만들었고, 협력업체가 위기를 겪을 때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를 상설화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진우 모델이라 불리며 전 세계 기업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였던 태성유통은 갑질 경영과 비리 폭로로 몰락했지만 진우의 기업은 오히려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를 지혜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야 당신이 심은 나무가 정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네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은퇴한 한진우는 백발의 노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장실 대신 아내 지혜와 함께 어린 시절 신문을 배달하던 그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을 걷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굶주린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우가 세운 재단과 기업이 만든 복지 시스템이 동네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길모퉁이 편의점 앞에서 예전에 자신처럼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멍하니 빵을 바라보던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진우는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에서 단팥빵 하나를 꺼내 소년에게 건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내 발바닥이 시린 건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그 온도를 기억하는 과정이란다. 소년이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진우는 지혜의 손을 잡고 멀어지는 소년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합니다. 그저 먼저 길을 걸어갔던 한 명의 배달부란다. 지는 노을 아래 두 노부부의 그림자가 황금빛 거목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진우의 아들 민호는 재벌 2세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청파동 심부름꾼이라는 별명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진우와 어머니 지혜는 민호가 어릴 적부터 최고의 과외 선생 대신 가장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호는 경영권 승계 대신 돌연 현장 배송기사로 입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회장의 아들인 줄 꿈에도 모른 채 묵묵히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를 성실한 김군이라 불렀습니다. 민호는 현장에서 배송기사들이 겪는 고충과 고객들의 작은 목소리를 직접 몸으로 익혔습니다. 아빠,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만든 알고리즘의 온기를 1도만 더 높이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진우가 은퇴하고 민호가 경영 전면에 나섰을 때 그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재벌가들의 전유물인 호화로운 취임식 대신 그 비용을 전액 출연하여 청년 재기펀드를 조성한 것입니다. 실패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이 펀드의 이름은 구멍난 운동화였습니다. 민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구두 대신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신문 배달용 운동화를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새벽을 달렸습니다. 저는 그 구멍 사이로 들어오던 찬바람이 지금의 새벽 로지스틱스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린 발을 감싸주는 가장 큰 운동화가 되겠습니다. 진우와 지혜는 TV로 아들의 취임사를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자선의 숲을 지키는 새로운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은퇴한 진우가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단팥빵을 나눠줄 때 저 멀리서 퇴근한 민호가 달려옵니다. 그의 발에는 비싼 명품 구두가 아닌 아버지의 그것과 꼭 닮은 소박한 운동화가 신겨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배달 완료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까지요. 그렇게 한진우 회장의 감동 신화는 민호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대를 이어 흘러가며 영원히 지지 않는 거목이 되었습니다.